어제 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저 민들레에 관련된 뭐 글이 하나 올라 있긴 한데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동관 청문회 재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가 청문회 때 어땠습니까? 다 잡아떼고 자료 제출 안 하고 오로지 계속 반복했던 말이 공정한 언론 뭐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박민 후보도 마치 그거를 보고 그대로 뭐 연습을 했는지 방통위원장하고 뭐 이렇게 잘 짜고 했는지 똑같은 모습이 연출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미 뭐 아마 청문회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대통령 임명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주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안하무인 뭐 그런 식이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 박민 후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민 후보가 그동안 썼던 무슨 칼럼이나 사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무슨 상습 체납 이런 거는 공직자로서 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상습 체납에다가 또 김영란법 위반 사실도 드러났잖아요, 지금.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임명을 하겠죠. 근데 이 청문회에서 보니까 정말 이 정부에서 임명하는 인사들은 하나같이 저렇게 정말 얼굴이 두껍구나.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네. 저는 박민 후보자가 입에 담은 용어 중에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정상화를 했습니다. 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상과 비정상의 국어사전적 개념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KBS 사장은요. 아까 공영방송 50년이 넘었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신문사 사장들이 역할을 했죠. 뭐 여든 야든 다. 박건상 사장도 신문사 사장 출신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처럼 신문사 저널리즘이 우리 사회의 지배체제로서의 엘리트를 양성했던 코스였고 그러면서 이제 뉴커머로서의 방송사의 CEO가 됐었던 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김윤규 사장이 MB 대통령의 특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장이 돼요, 나중에. 그 이유는 자기가 KBS 맨이었다. KBS 공채 출신이었다라는 것으로 등장을 시켜서 이제는 KBS는 KBS 출신이 사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사장들을 해온 거예요. 네. 10수년간. 그런데 다시 보수 신문의 기자가 사장을 하겠다? 저는 이거야말로 미디어 착오적이다. 시대 착오적이다. 그리고 역행적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도 학생들에게 어저께 레거시 미디어의 뉴스를 집에서 뉴스를 본 사람 손들어 보려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네. 일단 집이라는 데에 있지 않고 그다음에 레거시 미디어를 아무도 안 보니까요. 자, 이런 시대에 다시 신문으로 돌아간다? 이거야말로 KBS의 미래와 상관없는 길이다. 그래서 어쩌면 아까 얘기했던 KBS의 최경영, 홍사훈 이런 기자들이 이탈하고 결국은 신문계의 어떻게 보면 미디어 착오적인 사람이 와서 신문적 발상으로 경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KBS 내부에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장 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시작도 전에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직 겪지 않은 거예요. 마치 박민 사장이 오면 KBS 수신료 분리징수도 정상화되고 등등 KBS 내부 구성원들은 그래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KBS의 앞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꿈 깨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죠. 미션이 그게 아닌데요. 그럼요. 그죠? 그 지점에 대해서도 저는 이 교수님하고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네, 네. 과연 박민 후보가 이제 사장으로 갔을 때 KBS 안에서 전선이 공격이 만들어질 있을까? 것인가? 저는 그 기대를 저는 그 기대를 하지 저는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늘 기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와 공영이 산다. 네. 지금 희망을 얘기하시는군요. KBS가 지금 이미 뭐 방통위원장 이동관 이 방통위원장의 맡을 맡고 했을 때부터 이미 다 예고가 됐었고요. 수신료 분리징수 이 문제에 있어서도 KBS가 이제 이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다 예측이 됐는데 KBS 종사자들 우리 종업원이라고 지금 부르거든요. 기자라고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종업원들 거의 꿈쩍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KBS의 민주노조만
뭐 성명을 낸다든지 하고 있고 그걸 아까 이제 이 교수님은 그 MZ 세대의 어떤 새로운 그 의식 변화 뭐 이런 것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밖에서는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KBS 그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그래도 공영방송인데 공영방송으로서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갈 것이다. 가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저는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KBS 그동안 다 누릴 건 누리고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이렇게 급변하는 그 미디어 환경에 그동안 KBS 뭐 했느냐. 무슨 준비를 했느냐. 그냥 누리기만 하지 않았느냐. 기득권의 수호자 아니었느냐.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경영 기자나 홍상훈 기자 이제 말하자면 뛰쳐나온 건데요. 저도 그런 그 측면에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KBS 기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레거시 미디어에서 일하는 많은 기자들도 시대가 이제 미디어 환경이 그렇죠. 바뀌었거든요. 네.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그 언론사,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일한다고 그것이 맞아요. 언론인으로서, 기자로서, 저널리스트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정말 그 좋은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독립 언론으로 출발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그 시장이 있고요. 그 독자들이 있거든요. 네. 네. 오늘 마지막 토픽입니다. 다 짚어봤습니다만은 김성재 에디터 이태원 네. 참사가 1년을 넘겼습니다. 네. 참사 당시에 시민언론 민들레가 희생자 명단 일부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뭐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주류 언론들이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류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두 분? 이번에도 보니까 일주기가 그 지난달 29일 이미 유가족들은 그 한 2주 전부터 집중 추모 기간 이렇게 해서 유가족들하고 그 유가족들을 그 지원하고 있던 시민 단체들이 집중 추모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추모 기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1년 전처럼 그 참사의 희생자들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고요.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그 당시에 민들레가 명단을 일부 명단을 전체는 아니었고 공개를 했을 때 이것이 2차 가해다 또는 심하면 심하게 뭐 폐륜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언론들이 그 도저히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름을 부를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사과까지 뭐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자 그렇다면 자 1년이 지났으니 이런 참사가 벌어졌을 때 앞으로 그러면 그 희생자들의 명단을 그럼 앞으로는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공론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물론 참사라는 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일어났을 때 그럼 우리 언론들이 또 그러면 영정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 빈소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또 이런 일을 또 하겠다는 것인지 아마도 또 그렇게 되겠죠. 하여튼 1년이 지났는데 저는 언론은 변한 것이 없다. 네. 심지어 어떤 언론은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어떤 기사를 썼냐면요. 참사의 원인은 우측 통행을 안 해서 생긴 거다. 이런 식의 정말 그 황당한 뭐 이런 기사를 쓰는가 하면은 유가족들의 어떤 이런 문제 또 희생자들보다는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보도는 거의 하지 않고요. 무슨 서울시가 홍대 앞에 건대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태원 이런 데에서 무슨 훈련하는 장면 이거를 버젓이 일면에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유가족들과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는 거의 무슨 우리 언론이 사이코패스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이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런 참사 보도 경향 어떻게 보십니까? 위험 사회의 언론의 역할이 있죠. 위험성을 미리 알려야 되는 겁니다.
정부로부터 통제받으면 대통령의 위험성을 알리지 못하죠. 기업으로부터 통제를 받으면 기업의 위험성을 알리지 못하죠. 옥시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 보통의 방송들, 언론들은 자유롭지 못하죠. 대통령의 위험한 발언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사이렌을 울려야 언론입니다. 사이렌을 울려야 사이렌 여인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위험성은 중복적 다중적 위기 위험성인데 우리의 언론은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당일 수없이 많이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초연결되어 있죠. 카톡이나 이런 데 수없이 많은 것이 서울시로 119로 어디로 수없이 갔어요. 그런데 그 교두보의 그 병목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용산의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만 리시버를 꽂고 듣고 있었고요. 시민들의 절규는 외면했고 소맥 말아먹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은 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것이 일종의 연결고리 속에서 미디어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면 돼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언제 또 다 감시 카메라 갖다 놓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를 감시하겠다? 웃기는 소리예요. 기존에 다들 뭐 네이버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험의 메시지가 나오면 그거 체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태원 때 워닝이 없어서 사고가 났습니까? 워닝은 수천 번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국가나 경제 세력은 자기가 원하는 알고리즘의 정보만 원하는 겁니다. 경찰은 그때 아마 마약과 관련된 단어를 서치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은 끼어 죽겠다, 죽는다, 119 와서 해라, 길 통제해라. 길도 안 막고 오히려 길을 보호하려고 경찰들은 그 위로 사람을 몰아넣고 압박은 가해져서 사람이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소통이 부재했던 게 아니라 소통은 존재했고 언론이 그것을 체계적으로 외면하거나 볼 수 없는 블라인드 스폿의 그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는 다중적 위기 사회에서 국민적 소통에 훨씬 더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통령의 지시와 대통령의 동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찰청장님. 중요한 건 시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용산구청장님. 그때 어디 갔다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걸개 그림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끼어 죽겠다는 목소리가 구청으로도 수없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전달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소통 구조가 권력 지향적으로 너무 구조화되었다. 이것이 빚어낸 저는 필연적 결과고 앞으로 그런 권력 지향적 소통의 질서를 해체하지 않으면 또 다른 참사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공직 사회는 특히 임명직 공직자들은 그렇죠. 대통령한테 자유롭게 없다고 하더라도 언론은 독립성이 그럼요.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그 자리에서 제대로 감시하고 보도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민들레가 명단을 공개해서 저희가 이제 뭐 압수수색도 당하고 특히 다른 우리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했던 한겨레조차도 2차 가해고 폐륜이다 이런 그 비난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기자협회와 신문협회와 편협과 방송인협회, 방송기자협회와 이런 언론인 현업단체들이 다 모여서 만든 준칙이 하나 있거든요. 재난보도 준칙이요. 2014년에 세월호 겪으면서 만든 재난보도 준칙이 있는데요. 재난보도 준칙의 10조인가 11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가 벌어졌을 경우에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과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피해자 명단을 그 책임이 있는 그 기관, 즉 정부겠죠. 뭐 소방당국이라든지 뭐 경찰당국이라든지 당국으로부터 받아서 공개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관에서 로부터 그 명단을 받아서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언론사들이 각자 모아서 취재해서 네. 보도한다. 이게 명문화되어 있군요. 되어 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네. 저는 기자협회, 신문협회, 편협 등등 언론인 현업단체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왜 그거를 토론회라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왜 그거 말하지 않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아예 폐기를 그러니까요. 시키든지 없애든지 네.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